안녕하세요. 프랑스 현대 철학의 주요 개념들 원문으로 읽기. 오늘은 그 31번째로, 지난번에 이어서 모리스 블랑쇼의 음, 독서, 독서라는 개념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la lecture. 작품을 읽는 거죠. 작품을 읽는 거. 도대체 작품을 읽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좀 개괄적으로 좀 요약을 한다면은 그 블랑쇼는 독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핵심 명제를 지금 보고자 하는 건데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독서는 작품을 향해 베푸는 온전한 환대이자 작품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기적 같은 사건이다. 그것은 지식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언어의 가장 깊은 심형과 마주하는 영적이고 철학적인 체험이다. 블랑쇼는 독서를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독서는 작품을 소유하는 행위가 아니라 작품 앞에서 자신을 비우는 행위이다. 즉, 작품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말하도록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다. 전적으로 이렇게 블랑시의 독서를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몇 개의 그 문단을 통해서 블랑시의 독서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서는 바깥의 경험과 매혹이다. 바깥의 경험. 이 바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같이 살펴본 바가 있죠. 바깥. 자, 먼저 번역을 먼저 보겠습니다. 읽는다는 것은 인간이 안락하게 머물 수 없는 공간, 즉 근원적인 타자성에 노출되는 공간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책은 사회 피난처가 아니라 사회가 길을 잃는 방황의 장소다. 그렇게 독서는 하나의 시련이다. 독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밤으로부터 우리를 뜯어내어 작품의 비인칭적 밤, 누구의 것도 아닌 작품의 밤 속으로 우리를 넘겨주기 때문이다. 자, 여기 대해서는 그 한 문장 한 문장 상세하게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뒤에 상세 해설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우선 이 해설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블랑쇼에게 문학은 일상의 위로나 지적 안락함을 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다. 블랑쇼는 독서를 하나의 시련이자 사회가 길을 잃는 공간으로 규정한다. 우리는 독서를 통해 내가 아는 따뜻하고 익숙한 세계 에서 벗어나 정처 없고 차가운 문학의 근원적인 시면, 이것은 이제 비인칭적인 밤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심령과 마주하게 된다. 진정한 독서란
이 낯설고 위험한 바깥의 매혹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 길을 잃는 자다. 그래서 독서는 책 속에서 의미를 찾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익숙한 세계를 떠나 작품의 낯선 밤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론적 사건이다. 자, 이렇게 하고 원문을 보겠습니다. Lire, c'est se lier à un espace où l'homme n'est pas chez soi. 직역을 하면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독서라는 것은 슬리에 아우네스파스 어떠한 그 공간과 연결되는 것인데 어떤 공간이냐면 l'homme n'est pas chez soi 인간이 자신의 집에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그래서 인간이 안락하게 머물 수 없는 공간 그런 공간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한 해설을 좀 보겠습니다. 읽는다는 것은 자기 집을 떠나는 것이다. L'homme n'est pas chez soi. chez soi, 뭐 자기 집에 이런 뜻이죠. 자기 집에 있지 않다. 이 말은 이제 익숙하고 편안한 그런 공간에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프랑스어의 쉐스와는 단순히 집이 아니라 자기 자리, 즉 익숙한 세계에 익숙한 세계. 또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보장되는 그런 공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집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익숙하고 안락한 그런 공간에 있는 거죠. 쉐스와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그걸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블랑슈의 독서는 익숙한 세계를 확인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일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들어가는 경험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읽는다는 것은 인간이 안락하게 머물 수 없는 그런 공간. 또 다시 말하면 그런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면 où il est exposé à l'altérité radicale. 알테리테 타자성이죠. 그래서 어떤 근원적인 극단적인 그런 타자성에 노출되는 그런 공간, 그런 공간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알테리테 라디칼 이것도 한번 이 해설을 보겠습니다. 근원적인 타자성이란 뭐냐? 블랑슈의 타자는 단순히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언어 이전, 죽음, 침묵, 바깥을 포함하는 절대적 타자다. 그 독자는 책을 읽으면서 이 타자에 노출되는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Le livre n'est pas le refuge de la pensée. 작품, 책은 사유의 피난처가 아니다. 사유의 피난처가 아니라 그 뭐냐? Il est lié de son égarement. 뭐 방황,
길을 잃는 거죠. égarement. 그래서 책은 그 사유가 길을 잃는 방황의 장소다. égarement, 방황의 장소다. 이것도 해설을 잠깐 보겠습니다. 책은 사유의 피난처가 아니다. 이 문장은 블랑쇼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흔히 책을 읽으면 생각이 정지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나 블랑쇼는 반대로 말합니다. 좋은 책은 사유를 안정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방황하게 만든다. 오히려 더 깊은 질문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예를 들어 카프카를 읽고 모든 것이 명확해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블랑쇼가 이제 뛰어난 작품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작가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말라르메와 그 카프카, 그리고 릴케, 그리고 프로스트, 이런 작가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카프카를 읽고 모든 것이 명확해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세계를 더 낯설게 느끼게 되죠. 블랑쇼는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독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유가 길을 잃게 되는데 égarement, 이 égarment의 뜻은 길을 잃음, 방황, 헤맴 이런 뜻인데, 블랑쇼에게 독서는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길을 잃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문학은 명확한 의미보다 의미의 가능성을 한없이 열어두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와서 Le livre n'est pas le refuge de la pensée. 그 사유의 피난처가 아니다. 그것은 de son égarement, 그 방황의 장소다. C'est pourquoi la lecture est une épreuve.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c'est pourquoi 독서는 lecture, épreuve, 어떤 시련, 체험, 그것은 하나의 시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Elle nous arrache à notre nuit familière pour nous livrer à la nuit impersonnelle de l'œuvre. 그 독서는, 렉티르는 우리를 à notre nuit familière, 우리의 그 친숙한 밤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서, 어떻게 하냐? pour nous livrer à la nuit impersonnelle de l'œuvre, 작품의 비인칭의 밤, 그러니까 누구의 것도 아닌 그런 비인칭의 밤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블랑쇼는 그 우리의 그 익숙한 밤, 친근한 밤, 이것을 첫 번째 밤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라니 안페르소넬, 비인칭적인 밤, 이것은 이제 두 번째 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자, 이 말도 좀 해설을 보겠습니다. notre nuit familière, 익숙한 밤이라는 건 뭐냐? 블랑쇼는 밤을 두 종류로 분하는데,
첫 번째 밤과 두 번째 밤. 밤과, 음. 와, 이게 참, 여기 두 번째라는 말이 또 빠져 있고, 띄어쓰기가 잘 안 돼 있고, 조금 편집이 잘 안 됐네요. 자, 어쨌든, 그, 어, 블랑쇼가 이제 밤을 이렇게 첫 번째 밤과 두 번째 밤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독서는 그 첫 번째 밤에서 두 번째 밤으로 건너가는 그런 게 독서라는 거죠. 첫 번째 밤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익숙한 밤, 뭐 잠드는 밤, 휴식, 이런 나 일상적인 삶 이런 것이 첫 번째 밤이고, 두 번째 밤은 그 작품 속의 밤인데, 작품의 밤, 끝없는 밤, 익명성, 또 다르게 얘기하면 바깥, 또 근본적으로 이제 문학 그 자체, 에,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밤인데,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밤에서 두 번째 밤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블랑시는 이걸 독서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비인칭적인 밤이라는 것이다. 라누이 엠페르소넬,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도 이제 블랑시오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데, 작품 속에서는 더 이상 나가 중심이 아니다. 나가 중심이 아니다. 작품은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아, 누군 것이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고 이제 블랑시오는 얘기하는데, 독자가 그 밤 속에서 자기 이름마저 잠시 잃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비인칭적인 밤은, 그래서 나라는 것은 작가일 수도 있고 또 독자일 수도 있고, 또 양측 양면을 다 가리키는데, 그래서 작품은 작가의 것도 아니고 또 독자의 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내용은 이제 다음 문단에서 조금씩 밝혀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읽는다는 것은 인간이 안락하게 머물 수 없는 공간, 즉 근원적인 타자성에 노출되는 공간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l'altérité radicale, 근원적인 타자성. 책은 사유의 피난처가 아니라 사유가 길을 잃는 방황의 장소다. Le lieu de son égarement, 방황의 장소다. 그렇게 독서는 하나의 시련이다. 독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밤으로부터 우리를 뜯어내어 작품의 비인칭적인 밤, 누구의 것도 아닌 작품의 밤 속으로 우리를 넘겨주기 때문이다. La nuit impersonnelle, 비인칭적인 밤, 이것과 이제 nuit familière, 익숙한 밤, 이것을 구분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독서의 기적인데, 독서가 이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는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 먼저 번역을 읽겠습니다. 작품은 오직 독서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그러나 독서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독서는 작품이 있는 곳에서 그것을 발견하는데, 이 말도 좀 어려운데, 그것은 곧 아무 데도 아닌 곳이다. 이것이 독서의 기적이다. 독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하게 하면서 동시에 이미 거기에 있었던 것을 알아보는 일일 뿐이다.
이것이 이제 독서의 기적이라는 거죠. 자, 개략적인 해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작품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서라는 사건 속에서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독자가 그것, 즉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독서는 이미 아무데도 없이 존재하던 작품을 잠시 현존하게 하는 경험이다. 이만 요약한다면 블랑시오의 독서는 작품을 해석하거나 창조하는 행위가 아니라 어디에도 없는 곳에 잠재있던 작품이 잠시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사건이며, 그 순간 독자는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작품의 현현, 작품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그 현현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해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œuvre n'existe que par la lecture. 작품은 느끄죠. 다만 그 독서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오직 독서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책을 읽기 전에는 작품은 아직 없는 거라는 것이죠. 자, 이거 요 해설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 문단은 블랑시 비평의 정점이자 아주 아름다운 역사를 담고 있는데, 책은 독자가 읽기 전까지는 그저 종이와 잉크 뭉치에 불과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독자가 읽는 순간에만 작품은 생명을 얻고 존재하게 된다. 그렇다면 독자가 작품을 창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독자는 이미 그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세계를 발견하고 승인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없던 것을 존재하게 만들면서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닌 현상, 이를 블랑시오는 독서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것은 이제 문학이 성립되는 유일한 공간으로 선언한다. 자, l'œuvre n'existe que par la lecture. 작품은 독서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블랑시오 독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작가가 책을 쓰면 작품이 완성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블랑시오는 달리 얘기합니다. 그것, 그러니까 쓰여진 책이죠. 그 책은 아직 인쇄된 종일 뿐이죠. 아직은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작품은 독자가 읽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작품이 됩니다. 즉, 저자가 작품을 쓴다는 것은 이제 작품을 가능하게는 하지만, 그것이 작품으로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독서가 필요한데, 누군가가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독서는 작품을 현실화한다.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l'œuvre n'existe que par la lecture. 독서, 독서를 통해서만 작품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 작가가 어떤 작품을 썼다고 해서 그것이 작품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la lecture ne l'invente pas. 그러나
에, 독서를 통해서 이제 작품이 완성된다고 할 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독서가 음? 그 작품을 다시 invent, 그 발명해내는 것인가, 창조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음, 그러나 독서는 작품을 아, 독서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음. Elle découvre là où elle est. C'est-à-dire nulle part. 그 L는 lecture죠. 독서. 독서는 그 작품을 그 découvre 발견하는 것인데, 음, là où elle est. 그 작품이 존재하는 거기에서 아, 아, 작품이 있는 바로 거기에서 작품을 발견한다는 거죠. 이 말이 좀 어려운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c'est-à-dire nulle part. 그것은 nulle part 아무데도 없는 것이 아무데도 없는. 음. 아, 그 아무데도 없는 아, 그러한 공간에서 작품을 발견한다는 거죠. 음. 에, 자, 아, 음, 자, 그렇다면 작품은 어디에 있는 건가? 라 우엘레. 아, 그 작품이 있는 바로 그곳. 세타디르. 그 작품이 있는 그곳은 어디인가? 그것은 닐바르. 어디에도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닐바르. 작품은 책 속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작가의 머릿속에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독자의 마음속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블랑쇼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품은 아무데도 없다. 아무데도 없다. 음, 음. 그 아무데도 없는 그러한 공간에서 어, 그, 음, 작품을 만나는 거죠. 음. 자, 여기도 한번 읽겠습니다. 독자가 작품을 창조한 것일까요? 아니죠. 독자는 이미 그 책 안에 잠재되어 있던 세계를 발견하고 승인했을, 알아보았을 뿐이다. 그래서 이처럼 없던 것을 존재하게 만들면서도 내가 만든 것은 아닌 이러한 현상. 이것은 이제 블랑쇼는 독서의 기적이라고, 미라클, 독서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부르며 문학이 성립되는 유일한 공간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C'est le miracle de la lecture.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독서의 그 기적인데, 풀어서 얘기하면은 Elle fait être ce qui n'était pas. 아, 음, 어, 그 독서가 Elle fait être 존재하게 만들다. 뭐를? Ce qui n'était pas. 존재하지 않던 것을 존재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 독서를 통해서만 작품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음. 예, en même temps, 동시에 elle n'est que la reconnaissance de ce qui est déjà là. 그것은 elle, 독서라는 것은
그죠? 다만 흑곤의 쌍스하는 것이다. 아, 다시 알아보는 것뿐이다. 승인하는 것뿐이다. 다시 인식하는 것이다. 뭐를? 에, 스키의 내시라. 이미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이미 거기에 존재하던 것을 응? 알아보는 일일 뿐이다. 동시에 이미 거기에 있었던 것을 알아보는 일일 뿐이다. 여기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블랑쇼에게 독서란 작품을 해석하거나 창조하는 행위가 아니라 어디에도 없는 곳에 잠재해 있던 작품이 잠시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사건이며 어, 잠시 현현하게 하는 거죠. 현현하는 그런 사건이며 그 순간 독자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 작품의 현현에 잠시 참여하게 되는 것뿐이다 이거죠. 음. 다. 예, 좀 말이 그렇게 쉽지 않아서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작품은 오직 독서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그러나 독서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독서는 작품이 있는 곳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뿐인데 그것은 아무데도 아닌 곳이다. 그러니까 작품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독서의 기적이다. 즉 독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이미 거기에 있었던 것을 알아보는 그러한 일일 뿐이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독서의 무고함과 순수한 환대. 자, 독서는 생산보다 덜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독서는 작품을 그 종착점이자 시발점으로 삼는 소통이다. 읽는다는 것은 작품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그것을 다시 만드는 것도 아니다. 읽는다는 것은 작품을 그것의 순수함 속에서 환대하는 것이며 작품에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고 거기에 아무것도 보태지 않는 것이다. 해설을 잠깐 보겠습니다. 블랑쇼가 생각하는 독서의 가장 독특한 지점은 독서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숭고한 낭비라는 점에 있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숭고한 낭비. 일반적인 소통은 정보를 생산하거나 지식을 축적하지만 문학적 독서는 작품이라는 세계 자체에 머물 뿐 그 외의 목적, 뭐 교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블랑쇼는 독자가 작품을 멋대로 뜯어고치거나 해석을 강요하는 소유적 읽기를 경계한다. 그렇지. 마치 작품이 자기 것이라도 되는 양, 지 멋대로, 독자가 지 멋대로 뜯어고치거나 해석하는 그런 걸 경계하는 거죠. 진정한 독서란 작품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도록 아무런 의도 없이 자리를 내어주는 순수한 환대. 그래서 독서는 환대라는 거죠. 환대. 환대이자 자유로운 내맡깁니다.
그러면 자, 원문을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La lecture n'est rien de moins qu'une production. 그 독서는 production, 생산이죠. 이게 moins 그 비교급인데, 그러니까 생산보다 그 moins 덜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 생산과 마찬가지로 그 독서라는 것은 이게 생산보다 그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음. 그런데 mais elle produit rien. 그런데 역설적에도 그 독서는 또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요. 생산보다 못하는 것은 아닌데 독서라는 것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독서가 무언가를 생산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Elle est une communication qui a l'œuvre pour son terme et pour son origine. 자, 그 독서는 커뮤니케이션 어떤 소통인데 어떤 소통이냐면 qui a l'œuvre pour son terme. 그 작품을 son terme 종착점. 그 종착점으로 갖는 그런 소통. 작품을 종착점으로 삼는 그런 소통. 또 에포스 오리진의 기원이죠. 작품을 기원으로 삼는 그 기원으로 삼는 그런 소통이다. 독서는 작품을 그 종착점이자 때름이자 또 그 시발점 오리진 기원으로 삼는 그러한 소통이 독서다 이런 것이죠. 말도 좀 쉽지가 않죠. 독서는 작품을 그 종착점이자 시발점으로 오리진 시발점으로 삼는 그런 소통이다. 리흐 이것도 좀 해설을 좀 보겠습니다. 독서는 생산이지만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그 생산보다 이제 덜한 것이 아니다 이런 건데 이게 역설인데 일종의 보통 우리는 읽기를 수동적 행위라고 생각하죠. 이를테면 이제 작가는 창조하는 것이고 독자는 그 창조물을 소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블랑시오는 말합니다. 독서도 하나의 생산이다. 왜냐하면 작품은 독서 속에서만 비로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독서가 작품을 생산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독서는 생산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독자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블랑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독서는 생산이지만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즉 독서는 작품을 존재하게 하지만 작품을 창조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작품을 기원이자 종착점으로 삼는 소통. 이게 또 무슨 말인가? Elle est une communication qui a l'œuvre pour son terme et pour son origine. 작품을 그 종착점이자 기원으로 삼는 그런 소통이다.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다. 독서는 작가 독자 사이의 대화가 아니라 독자와 작품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흥미로운 점은 작품의 기원이면서 종착점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독서는 작품에서 시작되고 다시 작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즉 독서는 작품 바깥으로 나가서 어떤 결론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작품 안에서 순환되는 그런 경험입니다. 자, 다시 원문 돌아와서 lire, ce n'est pas faire l'œuvre à neuf, ce n'est pas la refaire. 책을 읽는다는 것은 독서는 그 랩, 작품을 안 네프,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스네파라 호페르, 또 작품을 새로 꾸미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만드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lire, c'est l'accueillir dans sa pureté. 독서라는 것은, 책 읽는다는 것은 그 작품을 accueillir, 환대하는 것이다. dans sa pureté. 그 순수함 속에서, 작품의 순수함 속에서 그 작품을 환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sans lui demander rien de plus. 그 이상의 것, 그 이상의 아무것도 그 작품에 요구하지 않고 rien de plus que ce qu'elle est. 그 작품이 그 작품의 그 스케일, 그 스케일, 그 작품의 그 현재 그 자체죠. 그러니까 작품이 존재하는 것, 그 이상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또 sans rien y ajouter. 또 거기에 그 작품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는 거라는 거죠. 독서라는 것은. 그래서 읽는다는 것은 작품을 그것의 순수함 속에서 환대하는 것이며 작품에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고 거기에 아무것도 보태지 않는 것이다. 요 해설도 한번 읽겠습니다. 독서는 작품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블랑쇼는 여기서 독자의 자의적 해석을 경계하는 건데 독자가 작품을 마음대로 바꿔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독서가 아니다. 읽기는 작품을 새 작품으로 개조하는 일이 아니다. 이 점에서 블랑쇼는 일부 극단적인 독자 중심주의 이론과는 이제 차별화된다. 이런 얘기죠. 작품의 순수성을 받아들인다. Lire, c'est l'accueillir dans sa pureté. 이것이 블랑쇼 독서론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좋은 독자는 작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훈을 줘. 명확한 의미를 말해. 내 생각을 확인해줘.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신 그는 작품이 스스로 말하도록 허용합니다. 블랑쇼에게 독서는 해석 이전의 환대, 오스피탈리티, 환대이다.
작품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맞아들이는 것. 이게 독서라는 거죠. 한번 더 읽겠습니다. 독서는 생산보다 덜한 것이 아니지만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독서는 작품을 그 종착점이자 시발점으로 삼는 소통이다. 읽는다는 것은 작품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그것을 다시 만드는 것도 아니다. 읽는다는 것은 작품을 그것의 순수함 속에서 환대하는 것이며 작품에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고 거기에 아무것도 보태지 않는 것이다. 그 여기에는 이제 앞에 그런 문단에서 우리가 본 것을 그 블랑시의 독서의 핵심 명제라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역시 이것도 한번 읽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독서는 작품을 향해 베푸는 온전한 환대이자 우리가 마지막 문단에서 본 거죠. 작품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기적 같은 사건이다. 그것은 지식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언어의 가장 깊은 심연과 마주하는 영적이고 철학적인 체험이다. 블랑시오는 독서를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독서는 작품을 소유하는 행위가 아니라 작품 앞에서 자신을 비우는 행위이다. 즉 작품을 설명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말하도록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독서는 이해가 아니다. 독서를 통해서 작품은 완성된다. 독자는 작품의 주인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그 소유의 그런 독서를 경계하는 것이죠. 독서는 침묵이다. 독서는 시간의 부재다. 또 독서는 오르페우스의 경험이다. 이 오르페우스의 경험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오르페우스의 시선에서 본 그 경험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르페우스가 에오르디케를 만나기 위해서 그 지하의 세계로 가죠. 그러면서 그 에오르디케를 그 지하의 세계로부터 죽음의 세계로부터 이렇게 데리고 구원해 오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오르페우스가 고개를 돌려서 에오르디케를 바라보는 순간 에오르디케가 다시 그 지하의 어둠 속으로 죽음의 세계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오르페우스가 진정으로 이제 보고자 했던 것은 그 죽음에서 구해갖고 어떤 살아있는 현실에서의 에오르디케를 보고자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죽음이라는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있는 그 에오르디케의 그런 모습을 보고자 했던 것이죠. 이제 그것은 이제 오르페우스의 경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독서도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어의 가장 깊은 시면과 이렇게 마주하는 일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모리스 블랑쇼의 독서라는 개념, 모리스 블랑쇼는 독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